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제 국회의원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의 장단점, 폐해 같은 것들을 좀 봤죠. 제가 선거를 3번을 좀 중심적인 자리에서 있으면서 뭐 재선거도 있었고, 들어가서 보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보니까 이 초선이 어렵죠. 재선 3선쯤 되면 그 다음에 4선 이렇게 또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늘 똑같은 대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이 주민들을 5만 명의 표만 얻으면은 재선 다음번에도 또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2년 있으면 바꾸잖아요. 위치를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부서를 바꾸고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자꾸 다른 일에 익숙해지면서 어느 한 가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이 노력을 하는데, 이 국회의원은 감시자가 없어요. 단 4년마다 있는 선거에서 그 자기 작년에 지난번 선거에서 찍어준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 찍어주면 또 되는 거예요. 이 불합리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여야를 막론해서 그 절치부심하며 지역을 닦았던 그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특히 이제 비례대표인 경우에는 이 비례대표가 생긴 그 처음 시작을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이 국정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지역에서 선발돼 오는 국회의원들이 물론 훌륭한 분들이 선발이 돼서 오지만 국정 감시에는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비례대표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되돌아서 한번 그 짚어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비례대표가 국정 감시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지난번 제가 원래는 제가 비례대표로 책정이 돼 있었다가 저는 지역구를 제가 자원을 해서 나갔었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그때 들어왔던 비례대표들 중에서도 보면 훌륭한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 정당이 또는 어느 계파나 어떤 이 지도부의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 쪽 사람들을 무리하게 순번을 집어넣어서 그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만드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더라는 것을 봤죠. 그래서 제가 보고 약간은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비례대표로 데려왔을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런데 지역구에서 살아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한테 역할이 오지 않는 걸 보면서 이 당에서 저뿐 아니라 비례대표라고 뽑은 사람들이 전문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상임위 정도는 그렇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걸 보면서 비례대표는 국민의 비례가 돼야 되는데 왜 정당의 비례로 돼 있지? 라고 하면서 이 시민단체 사람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냈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이제는 SNS를 통해서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통로가 생겨났는데, 이젠 시민들이 직접 열린 캐스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영복 쌤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대중은 항상 옳다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항상 그 안에서 평균의 정확한 의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신영복 쌤 얘기 할까요? 나중에 넘치면 자르면 되시니까. 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장날 시골에서 이 소장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 소장수가 소 몇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걸 딱 놓고 자기가 잘 키운 소를 갖고 나와서 소시장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쭉 모였어. 쟤는 얼마고 쟤는 얼마고. 근데 거기서 이 소를 팔러 나온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30명이 좀 넘는 사람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직접 본 이 소를 파는 현장이었다 그래요. 이 소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쪽지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다가 소의 값을 붙였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거기 나온 36명한테 이 소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해서 쪽지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저 소를 보면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소 값을 적어냈다는 거죠. 36명의 이 값을, 그 종이를 다 받아갖고 이 사람들이 36명의 소 값을 옆에 있는 참관인한테 같이 보게 하면서 이것을 합계를 내서 36으로 나눴더니 이것이 786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소값이 예를 들면 786만 원. 그런데 자기가 거기 써놓은 그 소를 딱 뺐더니 78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소시장에 가서 봤던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소 파는 기술에 대해서도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36명이 소를 사러 나온 사람이 그중에 반 이상인데 저 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값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저 돈에 저걸 살만 하다라고 느낀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그때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대중은 항상 옳다.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봐서 평균치를 내면 거의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론조사입니다. 보통. 그쵸? 오차율이 얼마 있다? 그래서 제가 정의당에 대해서 계속 제가 방송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결사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제 진심이 저는 정의당에 지금까지 정의당에서 법안을 냈을 때 그 법안에 사인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면 항상 그 자리는 제가 채웠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후보가 보궐선거 나갔을 때도 제가 선뜻 정치자금을 보내드렸고 류희찬 의원하고는 오래전부터 제가 알았는데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제가 살갑게 지내지 못한 게 너무 마음에 좀 한으로 남아서 또 그 후원의 활동도 제가 열심히 다른 활동이야 못하지만 후원금 자주 보내드리고 하고 있고 이정미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도 오래전부터 제가 알던 분이고 그리고 그 몇 명 안 되는 그 정의당이 존재감을 뽐내면서 국회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서 저것도 사실은 국회에서 어떤 대안이 될 수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의당이 한 번도 민주당을 돕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목소리를 냈지만 이 데스노트 얘기도 나왔듯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야말로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정의당은 항상 이 민주당을 도왔습니다. 표를 줬고요. 그래서 그 자한당한테는 뭐라 그러죠? 민주당의 무슨 또 다른 조직같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상황에서 제가 원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비례당이 생겨날 때 뭔가 명분도 있고 그리고 이 정의당이 그야말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쨌든 만들어내는데 주역이 됐던 당이기 때문에 그들이 중심이 돼서 이 비례당을 엮어서 4+1로 가지 않더라도 하나의 제대로 그 4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만들어지면 좋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일당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그 진보 진영의 뭔가 세력 있는 당 하나를 만들어서 뭉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민주당이 뭔가 배려에 의해서 양보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정봉주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뭐 이 사람이 괜찮다 아니다를 떠나서 제가 그 전국구라는 팟캐스트에 한번 나가서 본 적이 있었지만 뭐 식사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이 계속 요청을 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죄송한 일이었는데 전화도 안 받았어요. 전화번호는 저한테 있었는데 전화 안 받았고 저한테 누님 하는데 그런 것도 싫었어요. 저는. 제가 뭐 나이가 많다고 사람한테 누나 소리 들을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정치권에서 형 동생 하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저는 그렇게 국회에서 각자들 선출돼서 온 사람들이 그 사석에서 형 동생 오빠는 없어요. 형 동생 뭐 누님 하는 그런 그 호칭들이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께서 저한테 누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고, 그리고 저분이 뭐 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아요. 요새 우리 캐스팅 오디션 있잖아요. 오디션에서 이거 마지막에 누르잖아요. 그 시스템이 하루면 돼요. 지금 열린민주당에는 이 시스템을 이미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깔을 거고요. 제가 그 정봉주 의원이 당을 만들어 놓고 많은 갈등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정봉주 의원의 그 아주 열혈 지지층들이 있고 그런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자기가 혼자 해나가기에 이 증폭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게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중간에서 저를 설득을 했어요. 만나봐라. 만나보자.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러이러한 방법을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그 5% 넘는 그 10% 이상도 넘어가는 그런 그 뭐 우리 선명한 그 민주당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를 지킬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시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민주당을 지킬 사람들이 이 비례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당이다. 자기가 만들고 있는 당이. 처음엔 듣기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자리가 또 만들어졌어요. 또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이 중간에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저하고 정봉주 전 의원을 같이 이제 합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만났을 때 다시 이제 두 번째 이 양반이 저한테 이제 제안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주는 그런 제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국회의원을 또 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표를 준다, 뭐 제가 몇 명을 데리고도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 오고 싶은 사람은 비례당이기 때문에 모든 뭐 지금 공천에서 탈락된 국회의원이나 이런 경우는 자기가 다시 국회의원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를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없잖아요. 기본으로. 그만두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제대로 이 사람들이 저한테 하지 못하면서 이제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이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유튜브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분이 보면서 그 손혜원 의원이 얘기했던 그 오픈 캐스팅에 관련되는 그 안들을 당신이 온다면 받겠다. 거기서 이제 제가 솔깃한 거예요. 저는 그 안을 살려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공천에서 탈락한 국회의원들은 캐스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신선하게 시작을 해야죠. 그러나 경선에서 패한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당이고 그 열혈 지지자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고, 그리고 큰 기대를 갖고 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한 발 한 발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같이 우리가 뭐 허겁지겁 이런저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뭐 굳이 국회의원 몇 명이 들어가서 그 뭐 순번을 올려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안을 제가 받고 듣고 그리고 하루 더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서 해야 될 일, 그리고 또 제가 가서 그 열린민주당을 어느 정도를 제가 원하는 바대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저 열린민주당이란 이름을 지금 수정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했던 또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쭉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그 이름을 지금 우리가 제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이름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정봉주 전 의원께서 만들어 놓은 열린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그 언어적으로도 이미지적으로도 확대를 시켜놔야 되거든요.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뒤에 있어서 변별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 열린이라는 것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은 아주 가장 직업적으로 제 전문 분야거든요. 언어의 확장성.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죠. 제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바로 이제 우리 비서진들을 이제 역할을 맡겨놓고 이름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엉뚱한 것인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생각했던 오픈 캐스팅을 오픈이 열리는 것인데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열린민주당에 열린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이것을 그쪽으로 열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단 8시간 만에 마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붙여서 만들게 하고 제가 옆에 바로 달라붙어가지고 텔레그램으로 거의 만들어 놓고 8시간 동안을 계속 텔레그램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딱 8시간 20분 만에 결론을 내고 그리고 이제 마크가 원래 처음에 나온 마크는 이 열린민주당하고 이 뒤쪽에 있었는데 이것을 오른쪽으로도 쓸 수 있고 왼쪽으로도 쓸 수 있게 좌우에 같이 열린 창이 나오도록 해달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름을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이미지를. 확장을 할 때 열렸다라는 것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그 이미지로 만들기 좋은 것은 저는 창이라고 생각했어요. 문. 그렇죠? 창문 있고 그냥 이 도어가 있고 윈도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이미지들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표현해달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구체적인 창, 좀 덜 구체적인 창, 좀 상징적인 더 좀 심플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만들어서 했고 그 노란색과 그 파란색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정봉주 전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의 노란과 이 더불어민주당의 파랑을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두 색이 섞인 게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살렸어요. 이름과 그 색을 살렸고 심볼은 바꿨고 로고도 바꿨고 그렇게 했죠. 그 로고에 또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열린민주당의 로고가 어떻게 보면 그냥 볼드한 글씨라고 보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폰트가 있어요. 이 폰트는 우리나라의 모든 폰트를 다 만들어낸 거의 모든 폰트를 그 60년대부터 50년, 60년, 70년대에 만들어낸 최정호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일본에서 가서 그 사식 관련된 일을 하면서 글씨의 원도를 그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글자 하나를 글씨체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 개의 글씨를 펜으로 그려야 돼요. 그 원도를 그리며 평생을 보냈던 분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고딕체와 명조체는 그분이 다 그린 채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 일본에 그 오리지널이 있어요. 그 판권이.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그분을 안타까워했던 제 선배되는 유명한 교수 한 분이 평생을 이분과 함께 그 원도를 일본의
우리가 놓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그 이분 최정호라는 사람의 원도를 갖고 다시 만드는 작업을 그분하고 함께 했고 그분을 알리는 작업을 했지만 그게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벌써 오래전에 이 제 선배되는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이분이 그 최정호를 알리는 일을 하면서 이 최정호의 마지막 그 원도를 갖고 계세요. 마지막 명조체도. 그리고는 그 사람의 글씨를 자기가 보완을 해서 만든 그 태코딕의 아주 그냥 그 가장 볼드한 그 특견 그 이름이 뭐더라? 특견출 아주 가장 두꺼운 태코딕을 그 최정호의 글씨를 이 안상수라는 이 시대 최고의 디자이너가 이것을 만든 채예요. 근데 그 글씨체가 그 비싸요. 하나씩 사서 써야 되는 거죠. 제가 샀어요.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글씨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서 제일 먼저 열린 민주당의 글씨체로 제가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이 글씨체는 이제 사용하는데 또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 판권에 대한 제약. 그 부분도 이제 제가 같이 이제 협의를 해가면서 그 글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최정호 선생의 그 글자체를 안상수 선생이 완성해 놓은 그 글자체를 우리가 그 열린민주당의 글자체로 썼다는 것이 참 제가 뿌듯한 일입니다. 그 일이. 그리고 그 글자체를 사는 순간부터 제 유튜브에 썸네일은 전부 그 글자체예요. 그래서 이전에 썼던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글자체가 아니라 이 최정호 선생의 글씨를 그 안상수 선생이 만들어서 완성을 한 그 글씨를 이 열린민주당의 로고에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글자가 폰트로 나온 것과 또 글씨를 그 로고를 만들 때는 조금씩 손은 봐야 돼요. 열자가 앞에 있는데 이게 글자 그 많은 자수 중에 한 자로 봤을 때 열자가 같은 규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자로 나왔을 때는 제가 조금씩 글씨를 조금 데포름을 했어요. 키우고 이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아주 의미 있는 글자를 로고로 갖다 썼고요. 그리고 노란색과 그리고 청색을 절묘하게 우리가 이 좌우로 열린 창에 도입을 했다는 것. 이런 이미지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가 7번이 될지 8번이 될지 모르는 그 번호의 그 열린 이미지를 사람들 머릿속에 창이 열려서 노랗고 파랗게 있는 그 느낌을 주게 만드는 일이 제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은 빼야 되겠다. 우리가 이 창당 대회에는 이 파랑과 노랑으로 된 스카프를 메고요. 앞으로 옷을 어떻게 할지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성 정당으로 불리우는 것은 저는 뭐 절대 반대를 하지요. 그러나 이 당을 만들어낸 정봉주 전 의원께서 이름을 열린민주당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민주당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여기는 비례 전용당이잖아요. 비례 대표만 있는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국민들이 뽑는 각 분야별 최고들을 우리가 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모셔다가 여기다가 모셔놓고 우리가 일을 하는 그런 이 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 태생부터가 민주당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다, 그들하고 관계가 없다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관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도와야 되는데 그때 민주당이랑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합하겠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합당을 한다라는 것은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시작부터 우리는 선명하게 문재인 정부를 지키겠다라는 깃발을 들고 나온 거죠. 우리 열린민주당에는 노무현이 있고 문재인이 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더 우리는 선명하게
문재인 정부를 지킬 것이다.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는 이 정부, 문재인 정부를 지킬 것이다. 문재인을 지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시민들이 저를 믿으세요. 손혜원은 끝까지 문재인을 지킬 것이다. 문재인의 호위무사 역할을 초장에도 당대표 시절에도 끝없이 제가 온갖 언론의 포화를 맞아가면서 했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언제나 제가 곁을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부분을 의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되려나 모르. 우리가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좌로 우로. 그런데 이를테면은 이 비례대표들의 순번들을 거기는 거기대로 또 우리 열린민주당은 열린민주당대로 비례대표의 순번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국민들이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들어낸 방식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식의 차이보다는 지금 시차가 더 큰 차이예요. 우리하고 저 사람들하고 저분들하고 지금 저분들이 아직 당이 결성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저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지금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가지 안으로 볼 수,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연합이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이것이 무산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저렇게 꼼수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냥 안변몰수하고 민주당에서 비례당을 만들 것인가. 세 번째는 그냥 이것도 안 만들고 이것도 안 만들고 정의당의 주장대로 정의당에서 만드는 당으로 모든 것을 밀어줄 것인가. 세 가지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들보다 지금 열린민주당이 훨씬 더 진도가 빠르게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켜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다고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원래 선천적으로 멀티태스킹 가능한 사람입니다. 총선을 치르면서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약속을 했던 것을 제가 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제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원래 네거티브는 싫어해요. 저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고 전 네거티브는 원래 싫어하고요. 굳이 네거티브를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저는 목포 시민들이 이제 충분히 깨어나셨다고 생각해요. 그 목포의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목포가 살아나는가, 순천만큼 여수만큼 그 이상으로 살아나는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태의연하게 그냥 익숙한 방법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목포가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인가를 시민 모두가 함께 깨닫고 시민 모두가 다 희망을 갖고 좋은 국회의원 하나만 뽑아 놓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지만은 준 목포 시민이에요. 제가 언젠가 목포로 주민등록을 옮기겠다 그럴 생각은 없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제 인생의 그 후반기 이제부터 주어지는 그 기간에 반은 저는 목포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제2의 고향으로 목포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를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제가 원내는 있지 않겠지만 어디에 있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포를 위해서 제 모든 마지막 남은 열정을 쏟겠습니다. 박물관 만들 거고요. 기대해 주십시오.